오늘 2026년 5월 30일, 저는 브라질 원정군의 마지막 생존자 중 한 명인 네스트로 다시우바 중령의 별세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슬펐습니다. 이제 우리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 파병된 2만 5천 명이 넘는 병사들 중에서 아직 살아계신 원정군 참전용사가 약 21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스트루다 시우바 중령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네스트루다 시우바 중령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는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지난 10년, 어쩌면 15년 동안 브라질 원정군을 대표하는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겁니다. 확실히요. 그가 브라질리아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그곳에 있었죠. 국방부 행사뿐만 아니라 9월 7일 독립기념일과 같은 더 큰 행사에도 자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네스트루 대령은 항상 육군과 원정군 관련 홍보물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는 매우 잘 알려진 얼굴이라서 당신도 그를 본 적은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네스트루다 시우바 대령은 알려진 바로는 가장 오래 생존한 원정대원입니다. 알겠죠? 그는 108세 321일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생애는 44일만 더 살았으면 109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었죠. 다른 몇몇 원정대원들도 108세까지 산 적이 있었지만 321일까지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스트루 대령은 미나스 제라이스 출신이었습니다. 네스트루 대령은 1917년 7월 13일 벨루 오리존치 근처의 라구아 산타에서 태어났습니다. 20살이 조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실 그는 20살이었고 아직 21살이 안 됐어요. 그는 브라질 육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벨로리존치에 있는 제10 보병연대에 입대했고 그곳에서 약 1년간 복무한 후 결국 상병으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인 1940년 1월에 네스트루다 시우바는 3등 중사로 진급했습니다. 처음부터 군복무에 자원했고 아주 빠르게 계급을 올린 군인이었죠. 그의 투지와 헌신, 그리고 군복무에 대한 사랑 덕분에 그는 그 당시에도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2년에 브라질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네스트루도 브라질과 함께 전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록한 것 중 가장 큰 인간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자, 상주앙델레이의 11연대, 즉 11번 연대는 브라질 전쟁부 장관이었던 에우리쿠 가스파르 두트라 장군이 브라질 원정군을 구성하기 위해 선택한 세계 연대 중 하나였습니다. 브라질 원정군은 미국 보병사단의 기준에 맞춰 구성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는 미국의 지휘체계와 보급체계 하에서 활동하게 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강검진에서 제11 보병연대의 대다수 군인들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나스 제라이스의 제4군구 전체가 이탈리아로 파견될 연대의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모든 대도시에서 연대, 경보병 대대, 그리고 심지어 지역 군사훈련 부대까지도 존재했던 곳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징집되었습니다. 그의 건강 기록이 매우 양호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11년대로 전출된 사람은 네스트루 다 시우바였습니다. 그리고 네스트루 중사는 1944년 1월 13일 11연대에 도착했습니다. 사실상 며칠 뒤였습니다. 약 2달 후 리우데자네이루의 빌라 밀리타르로 전근을 갔습니다. 거기서 11년대는 빌라 밀리타르 안에 있는 카피스트라노 언덕에 임시로 지어진 창고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년대는 처음으로
카사파바의 6연대와 리우데자네이루의 1연대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부대가 이탈리아로 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6연대는 1944년 7월 2일에 가장 먼저 승선했고 1년대와 1년대는 9월 22일까지 이탈리아로 갈 수송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작전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10월 6일에 그곳에 도착한 후 그들은 바다를 통해 이탈리아 최북단의 항구인 리보르노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연합군 전선의 물류기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브라질에서 막 도착한 두 연대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간의 양자 협정에 의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종류의 합동무기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연대는 전투에 들어갈 적절한 준비도 없이 결국 최전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미 5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볼로냐, 즉 볼로냐시를 점령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부대의 전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4군단에는 보병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두 브라질 연대가 안타깝게도 완전한 훈련 없이 최전선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스토르 다시우바는 제11보병연대 제1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대대는 처음에는 자시 기마랑이스 소령이 지휘했으며 이후 마누엘 리스보아 소령에게 지휘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대대, 즉 11년대 제1대대가 바로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밤에 독일군의 매우 강력한 순찰대의 공격을 받은 대대였습니다. 1944년 12월 그들은 몬테카스텔로 앞에 위치한 과넬라 근처에서 전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독일군의 공격은 아주 강력하고 집중적인 포병 지원을 받았고 결국 1대대가 독일군의 공격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져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대대는 완전히 훈련이 안 된 신병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5군의 최전선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대는 곧바로 6연대의 대대로 교체되었지만 전선은 뚫리지 않았고 진지는 다시 회복되었으며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FEB의 역사 기록과 브라질 대중문화에서 라우린두스의 밤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용어는 당시의 삼바 음악을 연상시키는 다소 익살스러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같은 사건은 미국인들, 즉 FEB를 관리하던 제4군단에 의해 훨씬 더 존중받는 방식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들의 공식 기록에서는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병사들은 불행하게도 중포병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매우 강력한 정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그들이 그곳에서 도망치고 절망에 빠져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비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사에게는 말이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2월 12일에 다시 한번 마크 클라크가 크리스마스 전에 볼로냐를 점령하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마크 클라크는 브라질 원정군에게 다시 한번 몬테카스텔로 점령을 시도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미 두 번의 실패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병력이 적은 상태로 그야말로 혼자서였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에 세 번째 공격이 다시 한번 감행되었고 이번에도 신병 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제11년대 제1대대가 그들 중 하나였고 네스토르 다시우바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네스토르 다시우바는 그때 부지휘관인 하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히포란누네스 중위의 소대에서 부지휘관으로 바로 그 소대가 나중에 몬테세 전투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12월 12일 에네스투르는 많은 용기를 보여주고 작전에 큰 헌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더 큰 범위에서 독일의 포병이 브라질군의 진격에 너무 큰 부담이 되었고 항공 지원도 부족했습니다. 비 오는 날씨, 낮은 구름, 이미 다가온 겨울의 추위 때문에 그날은 산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노비오 장군이 그 행동에서 네스토르 다시우바의 행동을 직접 칭찬했다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1944년에 브라질군의 공격은 마지막으로 실패했습니다.
44년에서 45년 개월 동안 네스트루 다시우바는 브라질 전선의 최전방에서 독일 전선 앞에 무인지대까지 가장 많은 정찰대를 지휘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찰대 활동이 실제로 다른 두 연대, 즉 제1연대와 제11연대에게 그들이 숙련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겨울 내내 눈이 내리는 모든 계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병사들을 진정으로 완전한 전투 역량을 갖춘 병력, 말 그대로 전투 원정군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끝나고 가을이 다가올 때 벨베데레 산악지대와 몬테카스텔로를 지키는 작전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월 21일 몬테카스텔로가 실제로 점령된 그날 네스트루 하사관의 대대는 예비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세의 마지막 작전, 앙코르 작전이라고 불리는 그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네스트루 하사관의 대대는 이제 마누엘 리스보아 소령이 지휘하고 있었고 카스텔로 누오부 점령의 주역이었습니다. 그곳은 그 산악지대에서 독일군이 마지막으로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FEB가 카스텔로 누오부를 점령한 것은 그 공세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작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작전은 마크 클라크 장군과 사 군단장 윌리스 크리텐베르거 장군에게 직접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질군은 다시 한번 이동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파나로강 계곡 인근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945년 4월 14일에 미국 제10산악사단의 진격에 좌익 측면 어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몬테제시에 있는 독일군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몬테제 공격에서 다시 한번 리스보아 소령의 대대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시드니 대위의 제1중대 가 3개 소대를 이끌고 도시에 진입했습니다. 그중 2소대가 실제로 몬테제 시가지 중심부의 핵심 지점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누네스와 그의 오른쪽에는 아리 하우안 중위의 소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네스와 그의 병사들 네스트루 하사와 함께 독일군의 강력한 포격을 받았습니다. 도심에 집중된 포격으로 몬테제의 여러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진격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소대가 4월 14일 그날 오후 대부분 동안 나머지 사단과의 연락이 끊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시작된 초반, 바로 첫 시간들에 포란 누네스의 오른쪽에서 아리하우엔 중위의 소대는 지뢰밭에 의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지 상태에서 아리하우엔 중위는 독일 저격수가 쏜 청탄에 머리를 맞아 전사했으며 그의 소대는 지휘관을 잃고 현장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긴급 조치가 이루어진 후 그날 밤에는 통신이 복구되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교회 안에 있던 이 포란 중위의 소대에서 밤 11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독일군의 포병이 천둥처럼 울리고 기관총 사격이 거리를 가로지르며 밤이 깊어가도 전투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네스투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교환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마스카레냐스지 모라이스 장군님과 통화하실 겁니다. 네스투르는 그게 장난인 줄 알고 매우 긴장해서 지금 밖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니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화 수화기를 벽구멍에 대어 교환원이 기관총 사격과 독일 포병의 충격음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마스카레냐스 장군이 전화를 받아 직접 네스투르 하사와 통화했습니다. 네스투르 하사,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을 소위로 진급시킵니다. 당신은 자신의 소대를 떠나 즉시 오른쪽에 있는 소대의 지휘를 맡아야 합니다. 이 별들에 걸맞게 행동하십시오. 우리 육군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이 메시지를 받고 네스투르는 교회를 나와
이미 사망한 아리 하우엔 중위의 소대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소대를 마침내 그들이 멈춰있던 지점에서 이동시키고 이끌었습니다. 4월 15일 아침, 몬테즈의 점령을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정군은 그 산악 지역의 마지막 주요 거점에서 독일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나로 강 계곡이 점령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그 지역 전체에서 아펜니노 산맥 일대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움직임 덕분에 독일군이 상 베네데토 지역을 너무 빨리 포기했고 결국 그들이 파괴하지 않은 다리도 남게 되었습니다. 파괴하지 않은 채로 강 위에 있는 그 다리는 온전하게 남아 있었고 사실상 미오군의 본공세 전체의 진격축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주 동안 FEB의 작전은 독일군 제148 보병서단에 대한 승리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콜레키오와 포르노보에서 말이죠. 1945년 그 여름, 승리한 브라질군은 브라질로 귀환하게 됩니다. 브라질에 도착하자 네스투르는 다시 벨루 오리존치에 있는 제10 보병연대로 복귀합니다. 하지만 1946년 3월, 그는 예비장교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리우데자네이루로 향합니다. 이 과정은 마스카레냐스 지모라이스 장군에 의해 전장에서 진급한 하사관들에게 제공된 것이었고, 이제 그들은 육군에서 장교로서의 경력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1916년 애대위로 진급합니다. 그리고 2년 후 다시 한번 그의 흠잡을 데 없는 경력과 무기, 직업에 대한 분명한 사랑 덕분에 그는 1956년부터 1961년까지 아굴라스 네그라스 육군 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임명됩니다. 그 후 네스트루다 시우바는 1964년에 소령으로 진급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1일 47세의 나이로 그는 리우데자네이루의 공수사단에 배치되고 이미 그 나이에 군 낙하산병이 됩니다. 네스투르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년 후인 1966년에 그는 강화조장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속해서 낙하산병으로 복무하기 때문입니다. 1971년까지 그는 브라질리아의 합동참모본부로 전출될 때 이미 중령 계급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는 1972년 예비역으로 전역합니다. 그는 민간 부문에서 몇 년 더 일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 처음에 말했듯이 네스트루다 시우바는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 원정군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저는 네스트루다 시우바를 직접 만나 뵙고 그분을 캠퍼스 파티 브라질리아 행사장 안으로 모실 수 있는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행사는 주로 상파울로에서 열리지만 지금까지 브라질의 여러 대도시에서도 개최된 적이 있는 대규모 기술 및 디지털 게임 행사입니다.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이 행사 역사상 모든 이벤트를 통틀어 가장 연세가 많은 연사였던 네스트루 다 시우바를 모셨습니다. 99세의 나이로 곧 100세가 되시는 네스트루 대령께서 2차 세계대전에서의 자신의 경험과 1인칭 슈팅 게임의 성공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팬들이었죠. 그리고 강연이 끝난 후 그는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몇 분 동안 그를 위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네스트루다 시우바는 그래서 그의 100번째 생일 몇 주 전에 그 순간 캠퍼스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캠퍼스 파티 무대에서 울리세스 기마랑이스 컨벤션 센터 출구까지 가는데 40분이 걸렸어요. 40분. 그 시간 동안 그는 열정적으로 인사를 받고 포옹을 받고 선물을 받았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네스트루 대령이 직접 들려주는 귀중한 증언입니다. 그는 몬테제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폭탄 파편이 그의 헬멧을 찢고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즉, 그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두드러진 전투 행동을 주도했습니다. 몬테제 묘지에서 독일군을 생포한 것은 그 명확한 예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인 공적으로 1급 전투 십자 훈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정군의 여러 다른 메달과 이후의 메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2026년에 이릅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합니다. 브라질 군사 역사에서 진정한 전설인 네스트루 다시우바 중령과 작별을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라데 괴라의 이름으로 브라질의 영웅인 메스트루 다시우바 중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안부를 전합니다, 네스트루 대령님. 네스트루 다시우바 중령과 브라질 원정군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제2차 세계대전 속 브라질 강전은 이미 진행 중이며 플랫폼에서 바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계속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바로 등록하세요. 왜냐하면 화요일에 새로운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등록을 하시려면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살라다 게라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모든 소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살라다 게라에서 인사드립니다.